공지사항입니다.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석자 확인을 위해서 대화명을 성함과 회사명 순서로 작성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신 분들은 그 대화명 옆에 보면은 그 버튼이 적용 세개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 켜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음소거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시면서 테스트하다가 마이크를 켜신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입부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드렸고요. 그 안에 설문 링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 설문이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요. 설문을 저하고 같이 약 2분간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넣어주시면 저희가 26년도 기술 세미나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수료가 확인된 분들에게는 금일 진행된 강의 자료와 그리고 향후 26년도에 진행되는 기술 세미나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자료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참석자 확인되신 모든 분들께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입니다. 자, 이번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 꺼져도 돌아가는 경제, 또 한쪽에서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경제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다크팩토리의 혁신입니다.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주요 내용은 다크팩토리의 개념과 핵심 기술, 그 다음에 SDF, 그리고 다크팩토리 사례 및 국내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일부 다크팩토리를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고민이었던 부분을 마지막에 진행할 Q&A 시간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본 강의 시작할 건데요. 교수님 나오시면 좀 더 활발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채팅창과 이모티콘을 통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장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다크 팩토리 그리고 제조 피지컬 AI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 산업의 시스템 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음 주입니다. 11월 1일부로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가 발족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초대 수장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피지컬 AI 쪽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제조 쪽은 이런 피지컬 AI 기술 활용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기술 기반으로 다임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현재는 60여 명의 그 직원들, 임직원분들과 함께 산업계의 관련 기술 적용 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실 수 있는가? 배운다는 말이 좀 웃깁니다, 이게요.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가? 네. 자, 우선 중요한 건 다크 팩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인 공장이 무엇인가? 그냥 사람 빼고 자동화 장비에 넣으면 그게 무인 공장인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견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 관련돼서의 그런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는 하다 보다 남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모은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물론 공개 허락을 받은 이 자료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소리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문제 없으신가요? 네. 아마 네, 잘 들리는 곳도 있는데 아마 안 들리시는 곳은 네, 아마 이쪽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즉 로봇을 많이 운영하다 보면은 로봇들끼리 서로 교착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네. 재밌네요. 양국 있는 사회.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수많은 로봇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하나의 또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건 실제로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상당히 대형 공장에 투자한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지털 트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팀장님, 디지털 트윈을 왜 도입하려 하십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하라 그랬다, 회장님이 하라 그랬다. 네. 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뭐 하지? 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등대 공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 공장도 사실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원래는 이 공장이 사람으로 운영되는 공장을 로봇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장에 통합 제어가 가능하냐? 전체적인 공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이기종의 로봇을 컨트롤하는 것.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최근에 저희가 우리나라 기업 조지아에 진출한 기업이 강제 부금 사태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공장 셋업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그리고 기합 없이 공장에 투입돼서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최신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즉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다크 팩토리 그리고 제조 피지컬 AI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크 팩토리. 다크 팩토리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는 별칭인데요. 공장이 100% 자동화되었고 수많은 로봇이 사람 없이도 가동되는 공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꺼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크 팩토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미가 그렇다면 공장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 내 일자리가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개념이 좀 좁혔습니다. 이제 사람이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공장 밖에서 로봇한테 일을 시키고 자동화하는 장비들한테 일을 시키고 공장 안은
사람 대신에 자동화 장비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공장 밖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다크 팩토리 그리고 또 자율공장을 고민하게 된 배경이 현대자동차의 그 최신 공장인 싱가포르 공장에 기획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또 저도 경험을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공장이 싱가포르에 구축되어 있고 현대모터스 센터 싱가포르 그래서 HN6라고 부릅니다. 네. 대형 양산 공장은 아니고요. 이 공장을 미래 공장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미래 공장을 고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실체 없이 다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니 소득 없는 이런 토론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미래 공장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 5명의 이런 기획위원 중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기획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공장에 대해서 동영상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itional factories typically have a linear production model along conveyor belts. However, HM6 adopts a different approach, elliptical cells. While a conveyor belt functions in linear,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a parallel structure where each process is interconnected flexibly. The most notable advantage of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its capacity to swiftly adapt and optimize the production plans for complex and multi-models. This implies that it can promptly respond to varying consumer demands simultaneously. Even as the number of vehicle models being produced increases, intelligent optimization algorithms can effectively compute and adapt. 네, 공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공장 내부의 모습은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홍보 영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 공장에 들어가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홍보 영상에 나오는 영상하고는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닌 각각의 셀 방식이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그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쭉 일괄적으로 쭉 흘러가서 생산하는 방식은 그 제품이 그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은 정확하게는 1912년도에 포드사에서 포드 T 모델을 생산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하나의 생산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후에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또 제품 주기도 짧아지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공장을 다 세우고 다시 공정을 새로 넣거나 빼거나 조정하거나 그러려면은 상당히 많은 이 공장의 유기간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속하게 이러한 공장을 변화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대자동차에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갈 거다 하고 투자를 막 했는데 요즘 전기차 캐즘이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보조금 삭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대신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갑자기 또 수요가 또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와 경쟁하는 자동차 여기도 큰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여기에서 직접 카이스트에 연락이 왔어요. 여기 지금 현재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1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이 걸리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하나가 하루에 60억을 까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60억이면은 여름이면 600억, 그리고 100일이면 6천억이죠. 네. 그러면은 거의 한 2조가 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1년에요. 네.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으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하이브리드로 바꾸는데 1년 동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유효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고민을 한 덕에 굉장히 유연하게 공장 자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셀 매니팩처링은 그 개념이 네, 이미 잠시만요. 네. 지금 들리십니까? 아, 네. 나오네요. 네. 네, 잠깐만요. 여기에 줌에 스피커를 감지 못했습니다. 스피커가 올바르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왔는데요.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들리기는 잘 들리는데요. 네, 아마 네, 이게 그 창이 떠가지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상과 현실이 완벽히 싱크로나이즈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MGX를 보면 로봇의 몸은 실제 공간에 있고 로봇의 두뇌는 가상 공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나 차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또 조립, 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 설비를 관리합니다. 로봇 덕분에 사람은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로봇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학습된 데이터로 최적의 루트와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로봇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네, 수많은 로봇이 협업을 할 수 있게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자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런 개념이 앞서 설명드린 제가 다크 팩토리의 핵심 개념인데요. 이제까지는 작업자가 실물을 대상으로 일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작업자가 인공지능과 함께 가상의 공장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가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명령이 문제없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명령이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라면 실물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다크 팩토리 그리고 또 무인 공장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가능하게 된 기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이제 로봇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만든 룰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이런 기술들이 또 발전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물을 대상으로 뭔가 가상을 검증을 한다는 건 실물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을 바탕으로 검증을 하는 기술 그리고 또 다양한 I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셀 방식으로 공장 안에 소공장이죠. 이러한 셀 방식은 사실 1980년도에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입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반도체 공장에 팹이 있고 거기에 A들이 있고 자동화 장비가 운영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셀 방식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팹이에요. 네. 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이 전자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공정마다 이 전체적인 부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공정마다 제품이 계속 더하고 빼지기 때문에 형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공장은 웨이퍼가 계속 돌아다니고 평판 디스플레이도 그냥 이 패널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지만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런 기계 부품 조립에서는 각 부분마다 서로 부품이 투입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이 또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이러한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크팩토리가 추구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하나를 하나의 거대한 로봇으로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예. 사실 공정에 이미 투입된 장비들은 다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공장을 그 요리에 비유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저희가 물을 얹히고 그리고 물과 압력과 불을 조절하면서 밥을 하진 않죠. 요즘은 그냥 전기밥통에 세팅만 하면은 이게 잡곡밥 그리고 이 현미 아니면 이 흰쌀과 심지어 죽까지 되면 버터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쓰는 장비도 요즘 장비들 절삭 가공에서부터 해서 3D 프린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립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장비 자체가 자동화는 거의 다 되었지만 그 장비로 투입되는 이런 물류들 자동화는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물론 휴대폰이나 아니면 또 대기업의 이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되었지만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자동화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동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조 IT 그리고 데이터, 제조 물류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죠. 이제 공장에서 이제까지는 제조 IT 부서가 그냥 백오피스처럼 서포트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제조 IT 부서와 제조 물류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그러한 것이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 공장.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심지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매니팩처링 조직을 아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요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공장이 저희가 이제 주관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연구진 3명이서 설계한 공장인데요. 네, 이 공장도 과거에는 그 물류나 그리고 그 외에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100% 자동화된 중소기업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이 기업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공장이 설계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이런 공장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제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공장에 활용을 한다라면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품질 관리, 두 번째는 설비 관리, 세 번째는 자율 운영입니다. 네. 우선 품질 관리인데요. 품질 관리는 잘 아시죠 이미. 예, 그래서 사람이 육안으로 아니면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분량을 검출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의 인식기능, 인식이죠.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런 분량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서 나타나는 불량품. 제조 공정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한 기판 안에 여러 형태의 불량집 패턴이 분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량침이 나타나는 원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해결하면 반도체 공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네. 저는 카이스트 부임하기 전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저는 연구소에 있을 적은 없고요. 저는 공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저도 반도체 공장에서 그 섹션 매니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자동화 단방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제공 물류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업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반도체 공장에 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 불량 패턴은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분류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불량 패턴을 검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불량 패턴을 보고 이게 노즐 체인지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게 패드 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 노즐의 앵글이 뭔가 세팅이 잘못됐다, 그리고 로봇이 긁고 지나갔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러한 그 패턴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감지가 됐고 불량이 감지됐고 어떤 불량인지 그 패턴이 자동으로 감지되었으면은 여기서 이게 노즐 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면은 딱 그 시점에 장비들 중에 노즐 교체가 이루어진 장비를 발라내는 것이죠, 자동으로요. 네. 이런 작업들이 뭐 제가 반도체 공장에 일할 때만 하더라도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거의 뭐 몇 초 안에 바로 잡아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량이 떴고, 그리고 어느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뭐 98%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요즘은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조에 활용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품질 관리 쪽입니다. 자, 그 다음이 설비 관리인데요. 네, 설비 장비의 메인터넌스는 보통 다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후 정비. 그래서 고장 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거죠. 네. 근데 다 원하진 않죠. 소일고 약간 고친다. 네, 그래서 이 사후 정비고요. 그 다음이 예방 정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런을 몇 달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렇게 해서 예방 정비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이제 진일보와 함께 상태 기반 진단입니다. 네. 그 센서나 측정 장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뭔가 기준점을 넘어섰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그 자동차에 그 공압 센서는 상당히 많이 달려 있죠. 그러면 공압 센서가 이 타이어의 압력이 보통 한 42 psi 정도가 적절한데 한 38 psi 정도 떨어지면은 이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워닝이 뜨죠. 이게 바로 상태 기반 진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일보와 함께 바로 예시 보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은 단지 특정한 숫자와 절대값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의 패턴을 봅니다. 그 자동차의 공압 센서의 예를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현재 42 psi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 보이는데 바퀴 4개가 있는데 딱 요 바퀴만 지금 패턴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압이 떨어지면은 아마 이틀 후에는 운전하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사전에 워닝을 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예시 보정입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예시 보정인데요. 네. 이제 스스로 알아서 보정을 하는 것이죠. 네, 스스로 알아서. 이미 가전제품에 이러한 예시 보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쓰시는 그 정수기가 한동안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은 그 물때가 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돌려주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쓰시는 요즘 그 레이저 프린터도 한동안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은 이런 파우더가 좀 막 굳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한번 예열을 또 가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즉 그만큼 이제 스스로 알아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이것이 예시 보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도 이러한 예시 보정 관련돼서 저희가 공용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는 디지털 장인이라 부릅니다. 네. 저도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계 조립 공장이나 그리고 또 화학 처리 공장 이런 것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고 경험 많은 분들은 은퇴해서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요. 그 공장 내에 이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는 이 툴 오너라고 부르는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 20년 이상 이 장비만 관리를 해오신 분이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장비를 쭉 돌아보면서 오늘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저는 전혀 뭐 다른 거 못 느끼겠는데 그런데 한번 세우래요. 그래서 장비를 세우고 다시 한번 장비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뭔가 세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끼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여쭤봐요. 어르신 이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럼 대답은 딱 보면 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런 거 저한테 안 가르쳐주고 본인만 그냥 이 기술을 감추고 계시냐. 근데 그게 아니라요. 감으로 익힌 무언가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뭔가 설명을 막 하고 싶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뭔가 논리적인 구조로 장비 이상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경험치를 구조화시킨다. 이것이 오히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머신러닝,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신 인공지능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이 뭔가 논리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그런 과거의 경험이 뭐예요? 바로 과거의 데이터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사람의 감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이 기계학습, 최신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장애인의 능력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장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품질 관리, 설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공장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면 아직까지 많은 분야가 품질 관리, 설비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품질 관리, 설비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쪽에서도 이러한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 관리는 무엇이냐? 네. 작업 스케줄링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물류 관리, 그리고 제공 재고 사이클 타임 관리,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공급 사정망 관리까지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에너지 관리, 이것도 전부 다 운영 관련입니다. 네. 그런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를 독립적으로 해가지고는 공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 저희가 케이스인데 이 타이어 공장에서 사람이 타이어를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가 타이어를 카메라로 인공지능으로 비전을 통해서 이 감지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생산성은 차이가 안 났어요. 왜냐? 이 사람이 과거에는 타이어를 굴려다가 여기 자리에 놓고 그거를 뺑뺑뺑뺑 돌리면서 검사하고 이제 내보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 타이어를 가져다가 이걸 돌리면은 카메라가 위에서 보고 뭔가 불량이 있다 없다를 검출을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들어와서 검출할 때 검출하는 그 자체만 자동화가 됐지 얘가 들어와서 어디 마운팅 시키고 돌리고 다시 빼내는 그 수작업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생산성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썼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불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불량이 아닌 걸로 판별을 하고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판별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그 생산성에 대한 향상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설비 관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관리 저는 공장에 있을 때 생산 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생산의 KPI가 뭘까요?
아시죠? 목표 생산량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쉬프트마다 그리고 일별 그리고 주간별, 월별 다 정해진 목표가 있고 여기에 목표마다 생산량을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이 더 생산해도 문제고 덜 생산하면 더 문제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생산 계획이 흔들리니까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공장은 장비를 최대한 가용률을 높이고 장비를 활용을 하는 게 제 목적인데 저희 부서와 늘 다툼이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냐 하면은 이 장비를 메인테너스 하는 부서죠. 장비를 메인테너스 하는 부서는 장비 유지 보수를 하는 부서는 장비가 고장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놀리고 세우면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 저희 KPI가 장비 유지보수 팀의 KPI가 상충되죠. 저는 최대한 장비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쪽 팀은 장비를 계속 놀리려고 하고 그럼 이게 KPI가 상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설비 유지보수를 뭔가 과학적으로 하겠다. 그것보다는 이 두 팀이 안 싸우게 하는 게 제일 일단 우선순위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설비 자리 관리를 잘해도 궁극적으로는 생산 관리와 지금 제공, 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을 풀스택 제조업 AI라고 합니다. 풀스택. 그래서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풀스택이라는 것이. 즉 하나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봐야 된다. 예.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자율제조 산업 사업. 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고도화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1년 반 하고 난 다음에 산업부에서 컨설팅을 해보니 문제가 공장이 기술 전시장을 지었는데 돈 버는 공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술을 여기 좀 저기 좀 여기 조금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이 뭐 비용이 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공장 생산량이 급격하게 는 것도 아니고 공장은 그대로인데 뭔가 기술 적용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의 단위를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있죠. 네. 네, 공장을 새가 나갈 때 공장 하나를 크게 한꺼번에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이런 개념을 가장 절실하게 외친 사람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고요. 앨런 머스크가 2016년도 이때쯤에 모델 3를 대량 생산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각각의 팀별로 따로따로 관리하고 팀별로 우리 팀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전체 합쳐놓으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들을 다 같이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하자. 이런 하나의 그 작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공장 내에서도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 제조 물류를 관리하는 부서를 다 합쳤다. 그래서 이걸 풀스택 AI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크팩토리의 핵심은 물류입니다. 물류. 네, 물류죠. 많은 분들이 물류를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물류를요. 네. 자, 우선은 제조 자동화를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공정 작업용 로봇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매니플레이터 로봇, 스카다 로봇 이런 로봇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물류 로봇입니다. 예. 보통 공정 작업용 로봇은 땅에 박혀 있고 물류 로봇은 물류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예. 대한민국이 참 독특하게 자동화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정 자동화 공정 자동화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물류 투자를 좀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사실 더 어려운 거는요. 공정 자동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류야 A에서 B까지 물건만 나누면 되는데 공정 자동화는요 공장마다 다르고 프로세스마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도 어떤 특정한 작업에 따라서 또 미묘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경험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소에서 용접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그 기술 개발을 저희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소에 내려가서 지금의 이제 용접하고 있는 이 용접장을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용접 그래서 스풀이라고 해요. 스풀. 거장 파이프. 그 파이프를 용접하는 공장인데 그 용접을 할 때 얘랑 그 용접을 하는 이런 마운팅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거치를 하고 그리고 용접하시는 기술자분이 하나하나 용접을 하세요. 근데 이건 제가 봐도 이거는 지금 당장 기술로는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일자로 용접하는 거랑 아주 단순하게 용접하는 것은 자동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용접기로 세팅을 하면은 쭉 이렇게 용접하는 건 자동화됐는데 이렇게 비정형 영상을 용접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아직 현재 기술로는요. 자 그런데 이 용접장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부족하다. 용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장의 물량을 소화를 못한다. 즉 생산량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한적인 용접 작업자분들 대상으로는 생산량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접하는 로봇을 쓰겠다. 여기 계신 실무 담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서 문제점 아시는 분 바로 아실 겁니다. 네. 아마 현장에 이거 사실 이야기를 교수들한테 하면 잘 몰라요. 네.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용접장에 일을 해보신 분들은 딱 아실 겁니다. 이게 특히 스풀 용접장. 이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제가 거기서 이틀 동안 거기 상주하면서 용접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스풀이 야대에 적치된 것들을 가져와서 공장에 들어오면은 위에 호이스트죠, 호이스트. 호이스트를 막 끌어다가 얘를 감고 다시 가져오고 얘를 다시 맞춰서 거치대에 올리고 세팅하는 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그리고 용접장에는 이 호이스트가 몇 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호이스트를 쓰고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즉 공장 생산성의 진짜 문제는 용접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와서 거치하는 물류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물류가. 그럼 물류는 자동화하기 쉬워요. 그런데 용접이 최소 지금 개발해도 한 2년은 걸릴 거를 이걸 먼저 접근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 용접 공장의 용접이 생산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단순하게 그냥 용접 로봇만 생각하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진짜 이 공장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이 물류를 자동화하고 사람이 용접하는 것은 계속 매뉴얼하게 일단은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는 생산성은 40%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단 그 생산 현장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좀 특징이 뭔가 어려운 기술 쪽에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기술적인 챌린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돈 버는 공장은 진짜 이 돈 버는 공장을 만드는 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공장이 기술 전시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순서가 있다 이거죠. 네. 그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 자동화 뭐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네. 보시면은 아마존의 물류 창고, 네. 창고 모습인데 과거에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이 선반에서 가져왔죠. 쉘프에서 가져왔죠. 뛰어다니면서요. 카트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 로봇이 갖다 주게 하자.
그래서 물류 자동화는 오히려 쉽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부터 먼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사람이 물건을 직접 꺼내는 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 사람이 물건 꺼내는 거를 자동화하기 어렵고 대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로봇이 갖다 주는 것부터 먼저 자동화를 시켰고요. 네, 그래서 Only people at Amazon can do. 네, Stowing thousands of items into bins. Our hands are one of the most amazing parts of our bodies. And it's that physical intelligence, that physical AI that we're trying to give to the Vulcan robots.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피킹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최근에 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 가용 가능한 기술을 먼저 적용을 하고 나중에 계속 다른 조금 더 어려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때 이제는 적절하게 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여기 독일 공장의 모습인데요. 독일 공장에서도 사람이 정교하게 뭔가 하는 작업은 계속 사람이 해도록 놔두고 근데 이 사람이 딴 일을 안 하게 하자 오히려 그래서 물류는 다 자동화가 돼 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로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 네. 그래서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돈 버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물류 창고부터 봐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공장 자동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원합니다. 네, 반대를요. 사실 공장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아주 신청 컨설턴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공장부터 먼저 가요. 근데 경험 많은 분들은 우선 물류 창고부터 먼저 봅니다. 네, 왜냐 물류 창고를 보면 이 공장이 제대로 돈을 버는 공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공장장이 진짜 공장에 돈을 벌게 만들 의지가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별이 나요.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공장 자동화를 원하셔서 공장을 해외에 있는 공장인데 방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 물류창고 처음에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물건을 저렇게 보관을 하면은 이게 이 물건이 어디서 언제 들어갔고 어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지 이게 트래킹이 안 되는 게요. 그렇다면 이 공장 자체는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공장이 엉망이죠. 진짜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일단 회계장부랑 그 운영장부들을 보니까는 진짜 완전 돈을 그냥 버리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물류 창고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 내 물류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캐시플로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떤 오더가 왔을 때 그 오더 때문에 내가 어떤 원부자재를 오더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빚을 질 거죠. 그래서 이 원부자재를 기반으로 가치를 계속 창출하는 그 과정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즉 어떤 오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떤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물류 관리고 물류 관리 밑에다가 이제 수많은 하나의 기술들이 같이 올려와야 되는데 일단 단위 공정 기술부터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물류가 된다면 이게 엇박자가 가면서 나중에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뒤집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 전체적인 다크 팩토리의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물류고 또 물류라는 건 이겁니다. 물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제품이 어느 장비에 물려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물류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에 이 지능화가 되어 있다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류 자동화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자동화라는 것이 사람이 카트 들고 A에서 B까지 물건 다루는 거 그거만이 아닙니다. 즉 어느 시점에 어떤 물건이 어디서 무엇을 만드는지 명확하게 공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공장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테슬라 공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없고 다 유기적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부품을
딜리버리 하는 것들도 이제 AMR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수많은 유기용의 로봇들이 운영되는 공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수많은 공장,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냐? 네. 제가 이거는 여기 그 전시회나 아니면은 또 공개된 곳에서 제가 많이 발표했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유튜브에 올리는 건 없는데 제 이런 강의를 누군가가 보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있는데 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로봇이 운영되는 이런 공장인데 수많은 로봇이 뭐 규모가 수천 대입니다. 수천 대를 운영을 하려면은 이게 더 이상 사람이 되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로봇이 움직이면은 예상하지 못한 흔적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로봇이 움직이다가 또 통신도 끊기는 경우는 부지기수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가서 교통 다시 통제하고 이쪽으로 보내지 마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가야지 그런 것들 이거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화에서 자율화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 중에서 강학습이라는 것을 씁니다. 강학습은 알파고 이벤트로 유명해진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돼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공장장님들 AI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 공장에 데이터 없어.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없어도 돼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너무 특정한 이 기술자분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는 무조건 데이터 이야기만 해요. 인공지능 들어가기 전에. 예. 근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강학습이고요. 네. 그 강학습은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내가 직접 뭔가를 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면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타는 거 사전에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해서 자전거가 왼쪽으로 2도 기울기 핸들을 12.5도 꺾고 오른다리에 힘을 36.6kN을 가한다. 머릿속에 막 계산하면서 타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니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 가고 그 감을 익힌 겁니다. 네. 즉 그런 감을 타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이 다음과 같은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은 블락길이죠. 공이 오는데 인공지능한테 이 게임을 네가 알아서 해봐. 나는 룰을 가르쳐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터득해. 그럼 처음엔 잘 못합니다. 공이 오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사람이 간단한 룰을 준 것보다 못하죠. 자, 그런데 6시간 동안 훈련을 하니 이제는 4시간이죠. 이제 잘하죠. 그리고 사람 최고수들이 한다는 차단이 테크닉, 즉 공을 코너로 보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점수 따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했습니다. 즉 스스로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로 수많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을 강화학습으로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기술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학회에서 상이랑상은 다 휩쓸고 다녔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즉 수많은 로봇을 함께 통합 단체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반도체 공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반도체 하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은 아시죠? 보통 보면 여기 그 포토 장비가 오른쪽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웹 벤치 있고 디퓨전 벤치 장비가 있고 그러면 늘 상습 정책했습니다. 여기 그 ACS가 기초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ACS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네. 하시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ACS는 여기서 AGVA만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습 정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즉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컨트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SFA 물류 자동화 쪽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질문이 나오시네요. 어느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하셨는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개발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의 오토모드 아니면 플렉싱 그리고 지메스 플란트 시뮬레이션 쓰다가 이거는 인공지능 기능을 위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게 3차원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 그냥 그리고 또 옴니버스 이런 거 그냥 3D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엔진을 저희가 직접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래를 계속 미래를 학습한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미래를 학습한다 그런 개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영되고 있는데 정체가 계속 발생했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은요. 밑에 보시면은 정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대 이상까지 저희가 실제 공장의 실제 데이터로 1000대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버는 저희가 500만 원짜리 서버로도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시스템 ACS 돌리는데 한 10억짜리 인프라 투자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서버로 돌리고 그거를 2주만 3주만 하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냐? 기존에 물류 운반 시간은 30%, 물류 처리량 20%.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200여대로 돌리는 거를 170대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솔루션 감축 시간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다크 팩토리가 이 사람이 없는 공장이랑 구현했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 아까 그 중소기업이 구현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이런 공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물류다. 그러니 그 물류팀이 사실 공장에서 그 물류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 HMDS의 설계에서 핵심이 바로 물류였습니다. 물류. 즉 각각의 공장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공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작업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바로바로 산출돼서 바로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류와 그 물류를 담당한 로봇과 공장 운영 시스템이 마치 머리와 근육처럼 함께 움직이는 공장, 이것이 기술적으로 다크 팩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자, 여러분들 챗GPT 많이 쓰시죠? 그런데 챗GPT 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IT 시스템 안에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의 언어 능력을 모사했죠. 그런데 사람이 언어 사고가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큰 영역이 하나,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바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건데, 체득이라는 것이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이게요. 누가 이거를 너는 지금 발을 1m 움직이고 2m 갖고 3m 움직이고 계속 가다가 뭔가 부딪히면 너 넘어질 거야. 그래서 이거 넘어진다. 이렇게 외우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살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들다가 이거 무겁네 이거 작네 그 느끼고 체화되는 거 체화요. 그 체화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제조에서는 피지컬 AI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이 피지컬 AI에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을, 그럼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뭔가 체화를 시킨다.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요. 자, 그래서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냐? 실제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 가능한 AI예요. 즉 뭐냐? 실물을 모사한 가상을 만들고 가상에서 학습을 시키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요. 즉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냐?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시킨다. 이게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모사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지금 영상에서 뭘 하는지 바로바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가 떨어졌으니 냉장고로 가겠구나. 그러면 진짜 사람이 냉장고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소스를 꺼내겠구나. 지금 현재.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 소스를 꺼내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었기 때문에 냉장고를 닫겠죠. 이거는 뭐 사람이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걸 보고 지금 다음 동작은 뭐 할 것이다. 다음 동작은 뭐 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과 공간과 사람 행동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이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데요. 여기서 아마존의 메타의 제파2에서 나오는데 로봇의 시작과 끝을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동작하기 위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네가 생성을 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생성까지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우선은 첫 번째 이런 기술들은요, 이 과거에 있는 동영상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에 있는 로봇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익힌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VA라는 Visual Language Action 모델이라는 하나의 그 인공지능에서 이건 좀 기술적인 건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언어를 학습을 하는 거를 그러한 언어를 수치화하는 것과 또 사진이나 영상을 수치화하는 것이 같은 영역에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수치화도 같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새 거냐? 아닙니다. 로봇의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더니 브룩스, MIT 연구원이죠. 저도 이분이 1990년도에 계실 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텔리전스 위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그때는 이 논문이 미친 소리 들었어요. 저 사람 결국은 미쳤구나. 그런데 이때 이러한 세상을 예견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특정한 모델이나 그러니까 제어하시는 분들은 제어에 PLC 제어, 기계 제어에서 그 제어 방법론들 배우잖아요. 근데 제어에서 모델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전통적인 이 제어하는 방식들 그러면은 입력값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러한 이 디퍼런셜 제어, 인테그럴 제어, PID 제어 이런 것들 배우셨죠? 제어하신 분들은. 그래 그 로직이 있고 그 로직을 통해서 액션을 하고 다시 그게 측정돼서 즉 내가 직접 뭔가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행동한다. 측정, 계산, 행동, 측정, 계산, 행동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로드니 브룩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모델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체화한다는 게 체화. 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직관을 길러서 학습을 하고 그런 직관의 행동을 만든다라는 완전 새로운 개념을 이해를 하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90년대에 그 개념을
누구도 재현을 할 수도 없었고 그때 기술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는 2025년에야 이게 이제는 말이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죠 이분도요. 네, 그래서 이게 최화된 지능, Embodied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최화된 지능 그리고 또 강화학습 그리고 DT를 활용해서 실제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런 것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건 실제로 2차 전지 공장에서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면 데드락이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타이트하게 그리고 얘는 앞바퀴로 돈다, 얘는 뒷바퀴로 돈다, 얘는 스피드가 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엄청나게 덴스한 공간을 데드락 없이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2차 전지 공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장은요 카이스트 박사 3명이서 한 달 동안 룰을 만들어서 이게 5년 전인데요. 네. 이게 왜냐 로봇이 네가 가고 네가 빠지고 내가 빠지고 이게 룰을 만들기 쉽지 않고 공장을 구축할 때 실제로 또 도면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공장 가보면 또 틀려요. 뭐 장비가 무슨 이유로 또 30cm 더 튀어나와 있고 이러면 또 룰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룰을 만들 때는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오토모드든 뭐 프레스미든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또 한 땀 한 땀 시뮬레이션을 구축해서 이게 되는지 저게 되는지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른쪽은 피지컬 AI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예요. 로봇의 룰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로봇의 룰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카이스트 박사 3명이 한 달 걸리는 작업을 인공지능이 3시간 만에 만드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3시간 만에.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트윈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게 뭐 디지털 그 시뮬레이션으로 뭐 20, 30대가 돌아가는 게 계속 병목이 되고 룰을 만들기 힘든데 이거 가능하냐? 그래서 한 3주 드리면 되냐? 저희가 다음날 드렸더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제대로 한 거 맞냐? 근데 놀란 거는 저희가 40대를 돌렸어요. 요청은 20대인데 저희는 잘못 알아듣고 40대를 돌린 거죠, 이게요. 그럼 자기들은 20대에도 정말 이게 안 됐는데 40대가 어떻게 이게 돌아가냐?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번에 또 수주를 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인공지능으로. 네. 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가상 실물을 모사한 가상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실물을 학습해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네, 유튜브 가서 장영재 레고 치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부 2학년생들한테 스마트 팩토리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수업이에요, 이게요. 왜냐? 레고로 공장을 만들게 합니다. 자동화 공장. 네. 그리고 거기에 MES까지 다 만들게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만들어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로봇한테 걸어가게 만들어 봐라. 그런데 처음에 학습을 안 하면은 자기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은 네. 로봇이 이제 스스로 기어가는 것을 터득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쭉쭉 기어가죠. 네. 시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기어가게 만드는 이런 단순한 동작도 6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기어가게 만드는 게. 네. 실물을 대상 20초 안에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로 학습을 한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실물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개념이 인공지능한테 속이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가상 공간을 두고 야 이게 진짜 네가 있는 세상이야 학습해봐. 그럼 추가로 로봇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빨리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몇 개월째 학습을 몇 시간 만에 해서 그리고 이제 학습이 되면은 그 지능을 이식을 합니다. 진짜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보시면은 축구 굉장히 잘하죠. 네. 하나 제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공격수고 공을 몰고 가다가 수비한테 막혀요. 그러면은 공하고 수비 사이를 한 바퀴 뺑 돌려서 제끼는 기술이 나와요. 축구 하시는 분들 이 기술 뭔지 알죠? 마르세유탄. 이거 스스로 학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네, 보시면은 네. Can you slide that thing? Not yet. Operator. Tank, I need a pilot program for D-212 helicopter. Hurry. Let's go.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에서 즉 헬기 조종을 못하는데 일단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가속화시켜서 그 능력을 머리에 전이시키고 순간 짧은 시간 안에 헬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하나의 모습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장면이고요. 이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죠.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소름 끼쳤는데요. 지금 이제 26년이 지난 지금 진짜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는데요. B클이나 A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장에 방금 보여드린 공장들 이 실제로 돌아가는 움직이는 공장들이고요. 공장에 지금 투입돼서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개발한 거. 그 다음에 저기 최신형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님이 보시면은 학습 과정에 가상과 현실의 환경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은 굉장히 정확성이 맞아야 되고 어떤 것은 정확성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발라내는 것이 사실 기술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정확성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가 정말 정확했는데 이걸 대충 했다가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는 뭔가 하나 바뀌어도 공장의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제품이 바뀌거나 하면은 이제 코드를 바꾸거나 세팅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있으면 공장을 대변하는 가상 공장이 있고 그럼 가상 공장을 하나의 제어기를 쓰는 거예요. 제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장의 일부를 수정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크레인 작업이 있어서 이 구역은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로봇 세팅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가상 공장에서 딱 이 구역 로봇 못 들어오게 딱 만들고 다시 학습을 쫙 시키면은 그러면은 그 학습을 그대로 받아서 로봇이 그 구역은 안 들어오게끔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드 하나 바꾸고 세팅 바꾸고 그게 아니라 쉽게 바로 무언가를 바로 재학습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이게 파생 기술인데요. 이제 여기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산업부와 고민하는 것이 원격 공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공장이 해외에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지아의 구금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셋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뀔 때마다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현지 인력 그리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해외 공장을 지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기술 유출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부터 그 산업부에 제안한 게 원격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이런 그 실제로 그래서 물론 뭐 하드웨어를 가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현지적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우리나라 현지 인력들을 해외 공장을 구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지 인력들이 국내 인력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소 중견기업들은 아직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구축하는데 수십억씩 이제 지원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산업단지에 이런 이 가상공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처럼 가상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고 이거를 분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나는 중소기업인데 해외 공장을 지금 새로 건설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싶다. 그럼 구축하는 기술도 제공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공장입니다. 보시면은 위가 CCTV고요. 밑이 가상 공장이고요. 네. 그래서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네. 그럼 CCTV 다른 데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CCTV는 한 각도만 보지만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들이 그 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럼 게임할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전진하고 옆으로 보면서 다양한 앵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에 따라서 나는 이 구역은 볼 수 있고 이건 못 보이고 나는 AMR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MR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이렇게 손쉽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지금은 이게 한 땀 한 땀 구현하고 몇 달 걸리는 작업인데 이것을 모듈화 시켜서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벌추얼 커미셔닝. 그래서 지금 공장을 구축할 때 이 로봇 업체, 설비 업체, IT 업체 따로따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 모이세요. 그럼 공장에 모여서 또 인테그레이션 할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상 공장을 만들고 그 가상 공장을 대상으로 먼저 테스팅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실물 공장이 운영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로봇이나 IT 시스템이나 자동화 장비를 현지로 보내서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술들을 저희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작년 3년 동안 그 수많은 로봇이 운영되는 공장에 저희 솔루션을 50곳의 사이트를 정했는데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바로 원격으로 모든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가기 때문에 현지 가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 때문에 보통은 1년에 보통 그 사이트 하나만 가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50개를 제가 디플로이 했거든요. 50개 공장에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비경도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원격 공장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보시면은 참고로 이건 2차전지 공장인데 저희가 HV에 축봉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 장비들을 싹 걷어내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자동으로 그냥 딱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도 이게 공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트레이도 그냥 물건 박스처럼 이렇게 꺾었습니다. 배터리 자유자유로 바꾸면서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공장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냥 게임하듯이 공장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뮤틸라이제이션 아니면 공장의 이력, 로봇의 이력, 로봇이 지금 놀고 있으면 어떤 일 때문에 놀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원격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지금 저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게 벌처 커미셔닝이죠. 네. 그래서 실제 이 로봇은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진짜 공장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로 데이터를 받고 MES로 받고 MCS로 받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센서와 MES와 MCS가 같이 연동돼서 테스트를 하고 얘가 이제 테스트가 오케이가 되면 진짜 shipping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저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조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비싸고 크게 큰 제조 공장
장비를 디지털 트윈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장보다는 장비 땅이 오히려 더 만들기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장을 디지털 트윈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수많은 장비들이 어떻게 로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문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 공장을 80%에 있는 시간은 이 정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 공장이다. 그럼 신규 공장이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출 장비다. 그럼 노출 장비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럼 A라는 업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A라는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어떤 지역이 쓰고 있고 그 통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협력업체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협력업체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그럼 알아보면은 그 김대리가 하는데 김대리 뭐 지난주에 퇴사했다 이러면은 진짜 오리무중이죠. 그러면은 현장 가서 그걸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장비가 있다. 그럼 그 장비 이 발전한 업체가 어떤 부품을 쓰고 있고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어떤 제어기를 쓰고 있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그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공장 그 다음 질문인데요. 가상공장을 만드는 건 공장 매핑을 기반. 예, 맞습니다. 공장 매핑이나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크 팩토리의 경우 시스템 저항의 네트워크 단지 비상용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일반 자동화하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2중화, 3중화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도 보안 체계 이런 것들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저도 보안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다르게 변했습니다. 최근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파이스트에 이제 이 보안 전문 교수님하고 다시 이제 보안 체계를 좀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장애나 이런 이 네트워크 단절이라면은 이 원격을 공장을 운영을 하더라도 우선 이 네트워크 장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공장 자체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네트워크가 복구가 될 때 동안 컨텐전시 플랜이라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트워크가 끊기고 이게 명령이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들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물론 이게 이제 100% 이게 아니라 뭐 1시간 동안의 네트워크 단절은 그래도 보존을 하겠다. 그런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통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오셨는데요. 로봇 기반 AI 기반 자율주행 공정이 좋은 점, 반대편 예상되는 리스크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 많은데, 사실 그 리스크도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 대비 장점은 뭔가 그거를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트레이드 오퍼를 봐야 되겠죠. 네. 리스크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벌처 커미셔닝이 또 다른 예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거죠.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공장은 아직까지 셋업이 덜 됐는데 위에 있는 로봇들은 마치 진짜 공장이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마상 공장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은 밑에 있는 장비들이 다 셋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 테스트가 이 ONCT 로봇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셋업이 안 돼도 같이 연결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되는 셋업 작업을 한 2개월에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반대로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무인 공장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이 여러 대의 기계를 조정하고 목표 생산량에 맞는 공장 가동 시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건 굳이 필요 없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이스트에 이런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오픈하우스를 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체험할 수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지금 정부의 뭐 장관님, 차관님들, 이 뭐 부총님도 오셨고 최근에는요. 그래서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의 3배 크기로 확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클로징했고 12월 달까지는 내년에 새로 크기가 3배 크기로 오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의는 저한테 뭐 직접 주셔도 되고요. 뭐 카이스트 장영재 하면은 제 개인 정보는 다 털려가지고 그래서 이미 뭐 제 정보 인터넷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메일이든 전화 주시면 제가 어렵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네. 여기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터리인데요. 네. 자, 기존에 그 성능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삼성전자 애니콜 시절에 이 전화기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전화기를 바꿨죠. 근데 요즘은 새로운 기능을 필요하면 그냥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앱을 다운받으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설계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개념을 자동차에 적용한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입니다. SDV. 현재까지 많은 자동차는 기계 장비가 있고 기계 장비 안에 전자 장비 있고 전자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려니 자동차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먼저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하드웨어를 맞췄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예. 일례로 그 운전자석에서 조수석의 시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 버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냥 그 화면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갑자기 없었는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조정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즉 성능과 기능을 바로 앱처럼 다운받아서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공장은 계속 어떻게 보면 유기체에서 계속 바뀌어요. 공장은 이제는 공장 자체도 거대한 앱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거나 제품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공장을 멈추지 않고 그것은 마치 휴대폰의 운영 체제가 먼저 설계되고 그에 맞춰 부품과 기능이 앱처럼 탑재된 후 휴대폰이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마치 공장을 거대한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학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을 때에 그때는 학계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장 교수님 정말 공장을 제대로 아시냐, 공장을 본 적이 있냐 어쩌고저쩌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제가 공장 경험이 훨씬 더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터리라는 것을 유일하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진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보자. 네. 그래서 현대차에서 실제로 싱가포르 공장에서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로 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고 장비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려면은 장비 하나 바꾸면은 중간에 미들웨어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하나 바꾸면 다른 장비에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바꾸면 밑에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 ABS 하나 바꾸는데 뭐 배터리 공장 같은 데는 수백억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유연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앱을 넣도록 바꾸자. 그런데 이 개념이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요. 이게 뭐냐? 바로 물류죠. OHD, AGV, AMR, 뭐 스타크 크레인, 3D 셔틀들 업체마다 다르고 벤더마다 다르고 기능은 다 비슷하게 있고 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는 게 AGV, AMR, OHD,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 한꺼번에 통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런 개념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홈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쿠카 홈런 그리고 이걸 안 열어줘도 저희가 위쪽에 API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노하우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 패킷 손상으로 인한 순간적인 통신 부지 기수고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끊기더라도 내가 지금 또 받은 미션을 또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컨텐츠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좀 잘 돼 있어야지 상황화가 가능합니다. 테크만도 되나요? 테크만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15개 업체들은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서 인테그레이션 해본 경험이 있고요. 산업별 제약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가 전기 기판, 그리고 기계 가공, 그리고 철강, 그리고 전자, 2차 전지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서로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현대차는 제가 여기서 공개해도 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뭐 현대차 허락을 받고 제가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은 핵심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공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스페이스X죠. 네,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그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 로켓. 네, 그런데 아무리 재활용을 해도 실제로 로켓이 이 모양이니까는 재활용이라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쏘고 난 다음에 바로 쓰기 위한 목적인데 아니 이게 역추진해서 바로 와도 엔진이 이 모양이니까 얘를 다시 뜯어가지고 정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요. 그러니 아무리 그냥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바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전기에도 왼쪽에 있는 모습 보고 그냥 자기가 기절할 뻔했다 그냥 광주로 난리를 치면서 근데 전부 다 안 된다고 공장은 이게 안 됩니다. 네, 사실 저도 SDF 이야기할 때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공장의 모습이 왼쪽의 공장이라면 오른쪽의 공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첫 번째는 그런 SDF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견기업의 제조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로봇 도입을 할 때는 이런 작은 로봇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로봇을 도입을 할 때는 그 로봇은 오류도 잡고 그 다음에 로봇의 IT 시스템 로봇은 사람은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는데 로봇이 놀고 있으면 로봇한테 가서 너 왜 놀고 있니 물어봐도 로봇이 대답하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이 로봇이 지금 어떤 이유로 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좀 파트가 피드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에러가 지금 보정이 안 돼서 그런지 세팅에 뭔가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앞쪽에 분류가 밀렸었지 로딩하고 언로딩에 시그널이 지금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다 분석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로봇만 가면은 로봇 도입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지금 로봇 도입했는데 계속 뭔가 에러 생기는데 조치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람만 부르면은 또 서울에서 사람이까지 내려오지도 않는다고 추천을 줘야 되고 그래 거기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로봇 도입할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그리고 로봇 도입하면 IT 시스템도 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도입을 하기 전에 제발 시뮬레이션부터 먼저 해보시라. 네. 사실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거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네, 공장. 네, 그런데 이걸 너무 간과하세요. 그냥.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로봇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잡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로봇 도입은 사람 빼고 로봇 넣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 로봇 도입할 때 사람 빼고 로봇 넣는 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로봇 도입할 때는 결국은 공정 설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요. 레이어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IT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사람 빼고 로봇 넣었다가 진짜 완전
진짜 참 아적이나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실제로 A사, B사, C사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류 청구에서 자동화가 넘어와야 되는데 WAS, WCS, MAS, MCS 다 안 맞고 로딩, 언로딩한 업체 또 PLC는 또 엉뚱하게 통신하고 있고 그 공장이 엇박자 나니까는 지금 산업 투입보다 50% 스루풋이 50%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이디어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도배하실 때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설계업자 따로 붙였고 도배하시는 분 따로 배관하시는 분 따로 전기하시는 분 따로따로 안 하죠. 전체적인 총괄하시는 분들이 배관, 도배 그리고 또 설계하시는 분 다 섭외를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다 짜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웨어하우스까지도요. 물론 이 대기업에서는 우리 삼성은 생기팀이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은 다 잘하죠. 그런데 중소로 넘어갈수록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MES, MCS, WES 로봇 다 따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발 시뮬레이션 좀 해보시라. 간단한 시뮬레이션.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시험 공사 넘어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하면은 중소기업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뮬레이션 필요한데 전부 다 이노베이션 회사이다. 오토모드나 플렉시, 오토모드는 이제 메이드아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라이센스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쓰려면 2억이다. 그럼 중소기업은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기술, 전문가 3명이서 3주 이상 걸리던 작업을 AI가 3주 만에, 3시간 만에 하는 기술,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는 것. 이것을 저희는 모두의 AI 공장장이라고 부르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무료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쓰시게 할 겁니다. 내년부터요. 그런데 중소기업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이 로봇 도입이 정부 지원금으로 로봇 도입, 사실 요즘 자기 돈 내고 로봇 도입하는 경우 없잖아요. 다 정부 지원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로봇 도입하는데 초기에 도입해서 실패한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 함께 컨설팅 제도를 냈는데, 솔직히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컨설턴트는 우리나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인공지능화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컨설턴트다. 그래서 로봇 도입을 하기 전에 이걸 공짜로 한번 공장에서 도면만 있으면 도면을 올리고 또 ADB-AMR 형태를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시뮬레이션 하고 로직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로직도. 그래서 그 로직을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넣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조 패권 경쟁. 그 치열한 전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첨단 제조 강국일 수 있을까? 스타트업 창업자이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를 연구하는 공학자 장영재 교수. 그는 급격하게 변하는 AI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 AI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이들은 똑똑한 공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 수천 가지의 공정에 수천 대의 물류 로봇이 투입되는 첨단 제조 기술.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협업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제자인 카이스트 박사 5명과 공동 창업한 회사다. 202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4대 본부 기준, 학생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기준으로 60명입니다. 이제요. 그래서 주축은 카이스트와 MIT 박사들, 학생들이 아니라 박사를 졸업한, 그래서 들이 주축을 이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 대기업의 이런 그 SI 쪽에 있던 임원분들도 많이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첨단 기술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이 교수님 그렇게 좀 교수님이 하시지. 예. 사실 교수라는 직업이 흥수 뜨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흥수 뜨고 근데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하죠. 예. 그래서 저기 여기 교수님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임팩트 있는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크 팩토리가 있으면은 일단 공장에 일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다 바뀔 거예요. 예.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냐? 교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유튜브 뒤져보면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늘렸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원격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면 내가 뭔가 지식을 찾지 못해서 습득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즉 지식은 늘려 있고요. 그러면 교수의 역할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가 할 게 뭐냐? 실제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 뛰어가서 직접 뭔가 구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서 연구를 하는 이런 역할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들 그리고 임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남들 보고 변화하는데 저는 바뀌지 않고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으로 실제로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 POC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장을 구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축된 공장들이고, 네, 그리고 테스트베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인터페이스까지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까지 보여드리는 일은 심지어 휴머노이드까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AGV, AMR, OHT, 3D 셔틀, 그리고 ASRS, 휴머노이드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솔루션이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기계가공, 전자기판 쪽에 지금 50개 사이트에 지금 이런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하드웨어는 안 합니다. 근데 하드웨어 파트너들하고 같이 그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다크 팩토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제가 연구 논문 하나 읽고 와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뒤져서 그냥 이것저것 사실 요즘 그 1시간 동안 전문가 되는 거는 일도 안 해요,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 뒤져서 이리저리 짜집게 하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진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제가 하나 도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번에 정부에서요, 과기부 주도로 제조 피지컬 AI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리딩을 하고요. 전라북도가 리딩한다라는 것은 테스트베드가 전라북도가 있다라는 것이지 전라북도 지역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게 예타가 통과됐고 업계에서는 1조 사업입니다. 1조 사업. 네. 그리고 전라북도 전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구축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로봇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이스트가 리딩하고 저는 핵심 기술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전국대가 리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의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협력 지역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요. 네. 그래서 여기 산업계에 계신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저희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필터 저렇게 이야기죠.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피터 드러프 이야기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질문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박정현님 질문 있습니다. 네, 개발하신 플랫폼과 타 설비 IoT 기반을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되나요? 그 설비 업체가 정보를 자료 제공을 하면은 금방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을 안 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는 다시 엔지니어가 이것저것 좀 파봐야죠. 그런데 바로 제공해서 뭐 며칠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네. 아니면은 정보 제공을 절대 안 하겠다라는 업체가 있으면 로봇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다시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역 사업 아닙니다, 이거는요. 테스트 배드를 전국에 한다는 것이지 1조를 지역 사업 이거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1조 사업은 대한민국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현대차,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지? 그리고 또 뭐 네이버, 그리고 저기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HD 조선, 그리고 뭐 투싼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이 막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풀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뭐 카이스트 장용되시면 제 정보 다 나오거든요. 이메일 주소도 다 있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대부분 물류 기반인데 PLC 기반 복잡한 장비를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설계도 가능할까요? 근데 장비를 기반으로 기반의 장비 설계는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장비 설계까지는 일부 조선의 블락 설계까지는 자동화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장비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비클 ACS에 기존에 있는 ACS에 AI를 추가하는 거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ACS를 다 뒤집는 게 낫고요. 그리고 그럴 바에야 저희 솔루션을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네. 본사는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는 한국에서 대상도 될까요? 됩니다. 예. 그래서 본사는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 가능합니다. 예. 오늘과 같은 강의는 또 있으신가요? 뭐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좋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강의가요, 저희가 한 학기를 떠드는 강의예요. 이걸 한 학기를 그냥 압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될 수 있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설계 시뮬레이션 2는 AGB 기준이지요. 그 AGB 기준뿐만 아니라 일단은 물류 기준이다. AGB, AR, OHT,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 로봇도 다 들어갑니다. 예. 로봇 AGB 스마트 설비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량 걱정한 DS 경영에서 에너지 분야 같은데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한데요. 에너지 직역적 자동화는 앞으로 해야 될 연구고 아직까지는 제가 좀 들여다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볼 계획입니다. 교육자로 제가 사실 오늘 자료가요, 외부로 유출 제가 안 되는 자료가 좀 있어요. 이게요. 물론 제가 여기 있는 다른 기업들 자료는 제가 허가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조금 애매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만 골라서 추려서 네, 다시 다음 주까지는 저기 삼성전자 여기 이 어린이 하신 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AS 컨베이어 당연히 연계됩니다. 연계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자료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사출 분야 AI 활용자가 얻는 분야, 네, 사출에서 온도, 압력, 그리고 컨트롤 이쪽 분야겠죠. 그래서 머신 컨트롤 분야입니다. 오토모티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인텔 기술을 너무 많이 봤는데 예전에 기억에 인텔 교수님이 사실은 저를 평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한테는 학문적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네. 현재 개발해서 시뮬레이션과 타사 AI를 비교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보세요. 타사 AI 매트리스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타사의 디멘스나
오토마들은 그 안에 실제 로직을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만든 로직은 진짜 로직을 보고 대충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대충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뮬레이션과 진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 논문이 있는데요. 오토모드 실제와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가 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는 진짜 로직을 그 안에 담아서 시뮬레이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98% 보통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함께 또 저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저는 공장 안에 머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천안에 있다 왔는데요. 이 진짜 그 상하탐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직접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태까지 강의해주신 우리 장현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설문